제 인생의 겨울은 가장 뜨거운 여름날에 문득 찾아왔어요. 매미가 목청껏 울어대던 그날, 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저를 얼어붙게 했던 그 겨울이 추레한 행색으로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거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영,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워낸 시장 반찬 가게 주인이에요. 하지만 지난 30년간 제 이름 앞에는 늘 죄인이라는 낙인이 새빨갛게 찍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1994년 4월 15일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이었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그렇게 예뻤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인사를 드리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시장 좌판에서 생선 팔던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수에 맞게 조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웨딩드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수의가 되었어요. 하객들 앞에서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속은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첫 차례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면서 간도 안 맞고 역시 시장 출신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 댁에서 요리를 할 수 없었어요. 설거지와 청소만 할 수 있었죠. 결혼 1년 후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시어머니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첫째가 딸이라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부터 낳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딸을 낳자 아들 복이 없다며 우리 집 대가 끊어지겠다고 하셨어요. 출산 후 조리할 때도 시어머니는 냉정하셨어요. 미역국 한 그릇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셨고 몸조리는 저에게 사치였죠. 옛날에는 낳고 바로 밭에 나갔다며 요즘 여자들은 너무 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5년 후 남편이 과로로 쓰러졌어요.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남편 나이가 겨우 32살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상주인 저보다 시어머니가 더 크게 우셨어요. 하지만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는 제 귀에만 들리게 제가 남편 기운을 다 뺏어가서 아들이 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팔자 사나운 년을 며느리로 들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시어머니의 원망이 더 가슴을 찢어 놓았거든요.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 해마다 돌아오는 기일은 제게 형벌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확인시켜 주시는 의식을 치르셨거든요. 기일 3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셔서 올해도 제대로 차례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로 정성껏 차례상을 차렸죠. 하지만 매번 결과는 같았어요. 생선은 왜 이렇게 비렸는지, 나물은 또 왜 이렇게 짠지, 우리 아들이 이런 음식 먹고 어떻게 편히 쉬겠느냐며 차례상을 뒤엎으시곤 했어요. 3년째 되던 해에는 정말 심하셨어요. 저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데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리냐며 이런 며느리를 뒀으니 아들이 저승에서도 편히 못 쉬겠다고 하시면서 제 뺨을 때리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두 딸이 방에서 나와 울면서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도 엄마 닮아서 못된 년들이라고 소리치셨어요.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작년 기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의 돼지 저금통을 발견하신 거예요. 애들이 용돈을 모은 거냐고 물으시더니 그럼 됐다고 하시면서 어차피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놈은 살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망치를 가져오시더니 아이들 보는 앞에서 돼지 저금통을 내리치셨어요.
동전들이 방바닥에 흩어지는 소리와 함께 제 자존심도 산산조각 났어요. 큰딸이 울면서 돈을 주우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 손을 뿌리치시면서 이 돈은 막내 아들 사업하는 데 보탤 거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울었어요.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웠어요. 시동생은 정말 대단한 사업가였어요. 실패하는 것에 있어서는 천재였거든요. 첫 번째는 치킨집이었어요. 요즘 치킨집이 대박이라며 한 달만 있으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악착같이 모은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3개월 만에 치킨집은 문을 닫았어요. 시동생은 미안하다며 다음에 꼭 갚겠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는 카페였어요. 이번엔 확실하다며 요즘 카페가 정말 잘 된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거라고. 카페도 6개월 만에 망했어요. 세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인터넷 시대라며 온라인이 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1년 만에 사라졌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감싸셨어요. 우리 막내는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며 다음번엔 분명 성공할 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좀 더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이 나오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제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제가 굶어가며 모은 돈을 시동생의 허황된 꿈에 계속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할머니와 삼촌에게 굽실거리는 모습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라고 있었어요. 5년 전 시어머니 댁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갔어요. 낡은 단독주택이 10억에 팔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시어머니도 여유 있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시동생과 함께였어요. 우리 막내가 이번에 대박 사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동생은 의기양양하게 설명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르다며 IT 사업이라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건 몰라도 되고 어쨌든 대박 날 거라고 했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10억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년 안에 100억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깜짝 놀라서 그건 너무 위험하다며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시며 소리치셨어요. 제가 뭘 안다고 나서냐며. 우리 막내가 이번에 IT 사업을 해서 대박이 터지면 강남에 빌딩을 산다고. 그리고는 저를 째려보시면서 그때 우리 아들 회사 건물 화장실 청소나 하러 오라고 특별히 써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한계점을 넘어서 끊어지는 것처럼요. 30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결혼식 날의 모욕, 아이들 앞에서 당한 수치, 돼지 저금통 사건,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날 밤 저는 가게에 남아 밤새 울었어요. 30년간 쌓인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동이 틀 무렵 저는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패배자의 얼굴이었어요.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동자, 깊게 팬 주름, 마치 영혼이 빠진 허수아비 같았어요.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지, 언제까지 아이들 앞에서 밟히고만 있을 건지. 그때 거울 속에서 또 다른 제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이 지긋지긋한 겨울을 내 손으로 끝내자고. 마른 장작 같던 제 마음에 드디어 불씨 하나가 떨어졌어요. 복수였어요. 하지만 저는 드라마에서처럼 악에 받쳐 소리치거나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제 모든 것을 걸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장을 봤고 밤 12시까지 가게를 운영했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만 잤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메뉴 개발이었어요. 시장에서 30년 장사한 경험을 살려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만들었어요. 엄마표 김치볶음밥, 할머니 비법 된장찌개, 시장 아줌마의 특제 떡볶이. 두 번째는 배달 앱 등록이었어요. 컴퓨터를 전혀 몰랐지만 도서관에 가서 배웠어요. 젊은 직원이 신기하다는 듯이 봤지만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손님이 없을 때는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도서관에서 부동산 관련 책을 모두 빌려와서 읽었어요. 부동산 투자의 기초, 상가 임대업 성공 노하우, 재개발 지역 투자법.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낙타처럼 단 한 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몰래 비밀 통장을 만들었어요. 매일 10,000원씩 때로는 5,000원씩이라도 넣었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최근에 장사가 잘 안 되냐며 얼굴이 수척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장사는 잘 됐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절약했어요. 제 옷도 사지 않고 화장품도 사지 않고 오직 미래를 위해 모았어요. 그러던 중 기회가 왔어요. 제 가게 건너편에 있던 5층 건물이 매물로 나온 거예요. 30년 된 낡은 건물이었지만 위치가 좋았어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18억인데 많이 낡았다고 하더라고요. 리모델링 비용까지 생각하면 20억은 들 거라고. 20억. 저에게는 꿈 같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행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성실히 장사한 기록, 꾸준한 매출,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간절함이 통했나 봐요. 사업 자금으로 12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평생 모은 8억의 대출 12억을 보탠 20억으로 그 건물을 계약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제 인생을 건 도박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복수의 씨앗이기도 했어요. 마치 겨울 땅에 뿌린 씨앗이 봄을 기다리듯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시동생의 IT 사업은 예상대로 사기였어요. 정확히는 다단계였죠. 시동생도 쏘은 거였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처음 6개월은 돈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셨죠. 우리 막내가 벌써 2억을 벌었다고.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그 다음 달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업체는 야반도주했고 시동생이 투자한 10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를 찾아오셨어요. 도와달라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제가 옳았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저도 힘들다고. 시동생은 더 처참했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다가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1년 후 다른 지역에서 닭튀김집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찾아가셨지만 시동생은 어머니도 외면했어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전 재산을 잃었다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셨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친척집을 전전하셨어요. 하지만 몇 달씩 신세를 질 수는 없었죠. 국고시원을 전전하시게 되었어요. 가끔 제 가게 앞을 지나다니시는 걸 봤어요. 하지만 들어오시지는 않으셨죠. 30년 동안 저를 내려다보시던 분이 이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으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매미가 목청껏 울어대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제가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돌아보니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5년 전 그 거만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마치 비바람에 꺾인 나뭇가지처럼 초라하고 구부정한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고개를 드셨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압박하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바싹 마른 낙엽 같은 소리만 났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갈 곳이 없다고. 30년 동안 저를 내려다보시던 그분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제가 수없이 당했던 그 모습으로요. 며칠만 재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복수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차 한 잔을 대접했어요. 정말 힘드시겠다고 하면서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건물이 보이냐고, 제 건물이라고. 5년 전에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10억 주실 때 저는 제가 평생 모은 돈과 대출을 보태서 저 건물을 샀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어요. 저는 제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박순영 푸드 CEO 박순영. 제 이름 석자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1층은 레스토랑, 2층은 카페, 3층과 4층은 사무실로 임대줬고 5층은 제 사무실이라고. 월 임대료만 2천만 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제가 돈은 못 빌려드린다고 했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하지만 일자리는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근본 없는 장사치라서 돈의 무서움은 잘 안다고. 그래서 공짜로 돈을 드릴 수는 없다고.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30년 동안 피해왔던 그 눈을 정면으로 바라본 거예요. 어머니, 제 건물 1층 식당에 설거지 자리가 비었어요.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에 월급 150만 원. 숙식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시동생도 함께 오세요. 주방 보조 자리도 있거든요. 급여는 똑같이 150만 원,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근무 시간은 칼같이 지켜주셔야 하고, 다른 직원들과 화합하셔야 하고, 절대로 저를 며느리로 대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시어머니의 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어요. 마치 물감이 물에 녹아 흘러내리는 것처럼요. 30년 전 제 뺨을 때리시며 시장 출신 주제라고 하시던 그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기 시작하셨어요. 자신이 미쳤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과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냥 허무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려 드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제 건물로 이사 오셨어요. 지하 1층에 있는 직원 숙소였죠.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불평 한 번 없이 설거지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어색해했어요. 사장님의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한다니.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성실하게 일하시니까 점점 인정받기 시작하셨어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고개도 못 들고 다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정말 미안하다고. 30년 동안 저를 괴롭히고 제 돈을 빼앗고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제일 기뻤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 엄마가 건물주라니. 친구들이 다 부러워한다고. 엄마 회사에 취직시켜달라는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엄마가 할머니에게 구박받는 모습만 봐왔던 아이들이
이제는 당당한 엄마를 보고 있었어요. 큰딸이 자신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될 거라고, 절대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 모든 걸 해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도 강할 수 있다는 걸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건물 5층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골목은 여전히 분주하고 제 손에서는 아직도 마늘 냄새가 나는 듯해요.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지긋지긋한 가난의 냄새가 아니에요. 제 스스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워낸 승리의 향기거든요. 시어머니는 지금 1층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가끔 제가 내려가면 고개를 푹 숙이고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30년 전 그 거만했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에요. 시동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마을에서는 제 이야기가 전설이 되었어요. 순영이 정말 대단하다고. 30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도 참고 견뎌서 결국 성공했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밑에서 일한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다고.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언제든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성공하는 거라는 것. 둘째,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 셋째, 돈의 힘은 정말 무섭다는 것. 하지만 돈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 넷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 앞으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건물을 사서 작은 재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돈만 버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제 성공 스토리를 책으로 써서 저처럼 고생하는 며느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독버섯처럼 저를 괴롭혔던 그 겨울이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마치 진주조개가 모래 아래 고통을 견뎌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저도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견뎌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낸 거예요. 복수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더 달콤한 건 제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 아이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억눌려 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와요. 그리고 그 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서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자의 품격이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제 제 직원이지만 동시에 제가 돌봐드려야 할 가족이기도 해요. 30년간의 원한은 끝났지만 가족으로서의 의무는 시작된 거죠. 복수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수가 끝났을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는 거고요. 창밖을 보니 오늘도 시장이 분주해요. 저는 이제 그 시장을 내려다보는 건물주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시장을 사랑해요. 제가 30년 동안 버텨낸 곳이고 성공의 발판이 된 곳이거든요. 제 손에서 나는 마늘 냄새도 여전히 좋아해요. 이제는 가난의 냄새가 아니라 성공의 향기니까요. 여러분도 현재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해냈다고, 그리고 나는 승리했다고,